서강대학교 조진 선생님입니다. 제 테마는 정보성 중심 번역이라는 거고요. 정보성 중심 번역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텍스트라서 텍스트성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제 텍스트학회랑 관련이 있어가지고 이제 논문 발표를 하게 됐고, 그다음 보면 이렇게 보면 부제로 한강의 소년이 온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나온 소설인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도 받았고, 버전 이제 채식주의자도 있었고, 뭐 라틴어 수업 시간도 있었고, 한강이라는 작가가 지금 한 50대 초반 정도 되는 건데,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 차세대 노벨상 혹시 받지 않을까 그래서 되게 이제 긴장하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영국에서 큰 상도 받았고, 이탈리아에서도 상도 받았고 그래가지고 번역학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논문이 많은 건 아니고요. 그 한강의 소설에 관해서 번역에 관해서 쓰던 번역에 관련되는 건 리스트에 찾아보면 10편 정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서 이제 text성 중심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text성 중심으로 번역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평가 같은 거죠. 평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보성도 있고, 그다음에 코헤지언, 코히어런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1월 말에 한국도고학회에서 워크숍을 했었는데, 통영에서 경산대학교에서 그때는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서 크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크게 했는데 양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보성 부분만 이렇게 따왔고, 그다음에 이제 인결성, 인집성, 중심번역 이런 거는 이렇게 나중에 또 기회가 이제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되네. 그래? 아까 한 거 그걸 하시면 돼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면 이걸 대충 보고요. 대충 보고 선생님들도 다 이제 이게 자료가 있을 테니까 이 자료가 안 보고. 그럼 제가 앉아서 이거 보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좀 다른 파일, 다른 사진들도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제가 발표는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하고 빨리 이렇게 끝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질의응답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보시면 맨 처음에 잘된 번역은 텍스트 중심 번역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번역에서 이때까지 계속 어떤 얘기를 하고 그러냐면 낱말 대 낱말 번역이다, 문장 대 문장 번역이다, 위역이다, 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까지 그런 시대는 이제 거했고, 제가 이제 새로운 이제 하는 얘기가 텍스트성 중심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텍스트성 중심 번역이 돼야 하냐면, 아까도 이제 그 기존 강의에서 권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의사소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하자, 이해되게끔 하자. 지금 이제 리터러시 실천 그런 것도 뭐 그런 거와 관련이 있을 텐데, 하여튼간에 그런 거와 관련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텍스트언학이라는 것은 의미 중심이 아니고 철저하게 의사소통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중심을 해가지고 의사소통 중심이고, 텍스트언학이 텍스트가 되려면 7가지 텍스트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모토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응집성, 응결성, 정보성, 의도성 이런 거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할 때 나는 철저하게 텍스트성이 맨 먼저 이제 출범한 게 1970년대도 텍스트성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1980년대 보그란디 드레슬러 때문에 이 개념이 유명해지는데, 저는 이제 철저하게 보그란디 드레슬러를 따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첫 번째 발표하신 그 선생님께서 정보성이라는 얘기, 외국인 학습자들의 아카데미적인 그 글 쓰는 데서 정보성 얘기를 했는데, 그 선생님도 정보성을 다른 방식으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학습자 글쓰기를 잘한다.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보그라미 드레셀의 정보성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보성이라는 건 뭐냐면 수용자가 텍스트를 딱 읽을 때 이야기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내용이 너무 많다. 정보성이 되게 높은 거고 너무 쉽다. 그럼 정보성이 되게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설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어 소설을 봤을 때 한강 소설을 봤을 때 우리가 딱 보면 뭐 전두환이 나오고 전두환 뭐 거기 보면 뭐 학살자 전두환 물러가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탈리아어로 중국어로 어디로 이렇게 번역될 때 그 나라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처음 대할 때 우리 모국어 화자가 대하는 것만큼의 정보성을 줘야 되니까 번역할 때 전두환 대통령 앞에 무슨 군인이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 이런 식으로 옛날 군인 이런 걸 막 집어넣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까지 번역에서는 왜 없는 걸 넣어줍니까?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냐. 원래 있는 거 그대로 넣어줘 번역을 해야지 그랬을 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텍스트학적 차원에서 보면 정보성을 맞춰줬다. 이게 잘된 번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강이 소년이 온다고 택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책들이 아주 유명한 책들이었고 그리고 소년이 온다는 지금 당연히 이제 영어로 맨 먼저 이제 번역이 됐고요. 그걸 곧바로 이제 이탈리아 어떤 작가가 이탈리아로 번역을 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분이 번역을 해요. 중역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서 큰 상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어 번역본도 나오고 독일어 번역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하는데 튀르키 학생도 있는데 그 친구도 터키 번역본도 있다. 튀르키어 번역본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해볼까요? 예. 거기 이렇게 보면 이제 터키 번역본들도 있고 이렇게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텍스트 중심 번역 그러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번역은 텍스트 중심 번역이 돼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 이걸 딱 봤을 때 내가 이걸 번역을 한다. 이거를 번역을 한다 그랬을 때 딱 보면 비록 ISBN이 있지만 이거 학술대회 이거 초록집이구나. 그리고 그럼 머릿속에 구조가 이제 싹 있는 거죠. 그걸 있은 다음에 이거를 보고 보고 뭐 발표자가 몇 명이네, 뭐 토론문이 있네 없네, 막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터 하트만은 1964년도에 이 양반부터 이제 텍사스에 처음 출발한다 그러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낱말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 낱말한 다음에 문장을 해야 된다, 전원적인 그 환원문적 방식이죠. 그런 식으로 밑에도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 피터 하트만은 1964년도에 뭐라 그러냐면 텍스트부터 연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텍스트를 딱 보고 텍스트 종류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텍스트 종류를 딱 보고 머릿속에 딱 있고 그 다음에 넘기면 여기 목차가 있잖아요. 목차도 어떻게 보면 큰 텍스트 밑에 목차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논문들이 있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아주 혁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제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에 출발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80년대 텍스트가 뭐가 텍스트냐 그랬을 때 7가지 텍스트성 그래가지고 응집성, 응결성, 그 다음에 뭐 의도성, 수용성, 상황성, 아까 말했던 그 정보성,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성 모든 텍스트 하면은 이 자체로 완결이 안 돼 있고 딴 거랑 다 연결이 돼 있다 막 그런 얘기죠. 사실 요새 뭐 챗GPT 그러는데 챗GPT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여기 있는 거 다 옛날 거 이렇게 딴 데 있고 다 이렇게 아무리 녹여도 있었던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상호text성 개념은 1968년도에 처음 출발을 하지만 사실은 1930년대에 벌써 상호text성 다 나와버렸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건 다 짝입니다. 모든 다 주석이다 이런 얘기가. 근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챗GPT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거죠.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7가지 텍스트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보성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서. 자, 그래서 정보성 중심 번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버그라이 드레셀은 뭐라 그러냐면 바다는 물로 이루어졌다. 정보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다 아니까. 그럼 이게 텍스트가 아니잖아요. 정보성이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 뒷페이지들을 읽으면 바다는 물로 이루어졌지만
그 물 속에는 뭐 구리도 있고 망간도 있고 니켈도 있고 그런 광물질들이 있다 그러면서 작가가 첫 줄에는 정보성이 꽝이지만 거의 바닥이었지만 그 다음 줄도 정보성 조금 위로 올려주는 거죠. 어느 정도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보성이라는 개념은 문장 하나가 정보성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소설책 하나 뭐 큰 텍스트도 이게 정보적인 텍스트냐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런 상대적인 그런 개념이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맨 처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소년이 온다거든요. 이게 이제 원본입니다. 원본이고 여기 보면 한강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이렇게 해놨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휴먼 X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영어본이고요. TT1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다음에 여기 독일어본이고 우리 여기 친구들도 우리 수업 듣는 독일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지금 독일어본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중국어본입니다. 중국어본이고 그다음 좀 밑에 내려가 볼까요? 이거는 거기 지금 여러분들 초록집에는 없지만 요거는 터키본입니다. 터키 요거는 제가 터키어를 모르니까 일단 놔두고 요거 뭐 같습니까 이거? 이거 심장이에요 심장. 그다음 밑으로 내려볼까요? 요것도 또 하나 이렇게 요거는 이제 프랑스어본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밑에 또 하나 내려볼까요? 이거는 이탈리아본이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이게 소설책이면 이거를 다 똑같이 어디로 되지 않냐 제목도 다 다르죠. 제목이 달라요. 한국말에서는 한국어 원본에서는 소년이 온다고 그 다음에 영어 버전은 휴먼 X 이렇게 되고 독일어본에서는 메이젠 데르크 이렇게 되는데 휴먼 X하고 메이젠 데르크 그런 게 조금 비슷한 개념인데 휴먼 X 그러면 그 데보라 스미스라는 그 번역한 친구가 한국 7년 배우국을 번역을 했다 그러거든요. 오역이 막 100여 군데 넘게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건 오역이 아닙니다. 오역이야 잘못됐을 거 고치면 되는데 이 정보성이 좀 안 맞는다 이런 거는 고치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역을 다루는 건 아니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소년이 온다는데 여기 지금 색깔도 약간 칙칙하고 이게 안개꽃입니다. 안개꽃. 그리고 이 총알이 2개가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갈비뼈에다가 이걸 까치가 있고 그게 국화꽃 비슷하고 지금 중국어는 똑같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번역 제목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데보라 스미스라는 이 작가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하면 소년이 온다. The boy is coming 뭐 이런 식으로 하면 The boy is coming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The boy comes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여권 화자가 전혀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너무 뭐 어렵다는 거예요. 정보성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비판하는 게 뭐냐면 이거 소년이 온다 이거는 우리 화자도 한국 사람들도 이게 되게 어렵다. 소년이 온다 그랬을 때 우리는 소년 그러면 소설책적으로 소년 그러면 황순원의 소나기 뭐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왜 이거는 어느 정도 높은 정보성인데 이거는 그냥 인간들은 이러이러해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정보성을 받쳐줬냐 이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요 꽃이 안개꽃이 뭐 사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게 안개꽃이 꽃말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죽음을 완전히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광주 얘기니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갈비뼈하고 저기 까치인데 까치는 독일에서 아주 흉조거든요. 길조가 아니라. 그리고 아까 그 심장 얘기도 그렇고 거기에 비하면 제목에 있어서는 여기 지금 중국어본이 그래도 비슷하게 정보성을 맞추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어차피 이것도 정보성이 없는데 너무 높은데 한국인 화자들한테도 작가는 뭐라 그랬냐면 왜 소년이 온다를 택했냐 그랬을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이렇게 3살 된 뭐 10대 그 어린 중학생 소년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소년이 연루돼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는데 거의 이제 자전적인 소설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년이 온다 그러는 게 이 작가한테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약간
모호하게도 이렇게 놔버리고 그러는데 딴 데는 그냥 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정보성 문제가 있다고 계속 넘기고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씨체에 관해서도 이렇게 읽어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명조체를 이렇게 썼는데 독일어나 영어에서는 상쉐리프체 그래가지고 약간 도둑체, 고딕체 비슷한 걸로 썼는데 이건 그러면 이것도 정보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글씨체도 어떤 거를 지시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는 원래 그 독일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주류가 소설 제목은 이렇게 우리처럼 약간 이렇게 명조체 같은 개념이 아니라 거의 다 상쉐리프체를 쓴다. 이거는 그냥 묻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제 따지진 않았고, 근데 프랑스 번역본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고, 다시 또 이렇게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그 얘기 이렇게 했죠. 아까 소년연다 그랬을 때 이렇게 제목 가지고 이제 그 얘기 아까 제가 봐. 그 다음 또 넘겨볼까요? 정보성 문제 얘기를 했고, 요거는 이제 아까 작가는 뭐라 그랬냐면 소년연대 제목 정한 이유가 나는 걔가 죽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앞에 살던 애였고 우리 아버지가 한승원 소설가요. 우리 아버지가 걔 중학교 선생님도 했다는데 자꾸 내가 생각나서 그 형이랑 지금 살아있는 그 형이랑 동생인지 형인지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나는 이 죽은 동호라는 친구가 그 어린 친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 나 제목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모국어 화자들도 이걸 수업 다 끝나고 끝머리 에필로그를 봐야지 않는데 처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얘기인데 요게 지금 장제목입니다. 보면 원문이죠. 원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린 새, 검은 숭, 7개 뺨, 새와 피, 밤의 눈동자, 꽃핀 쪽으로 눈 덮이래. 우리 이거 보면 우리가 저 제목을 이렇게 딱 보면 정보성이 높아요. 이게 뭐 어린 새 어쨌단 말이에요. 이 어린 새가 어디든 뭐 어떤 어린 새라는 거야. 그런데 영어에서 뭐라 그러면 더 보이 그 소년 이렇게 적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 그 다음에 검은 숭 이런 더 보이스 프렌드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7개 뺨 그러면 더 에디터 편집자 나중에 이제 막 도망다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편집자 이렇게 막 수사받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새와 피 그러면 이제 이 프리즈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팩토리걸 공장에서 일하는 소녀죠. 그 다음에 더 보이스 마더 주군의 동호의 엄마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더 라이터 이거 지금 에필로그 그래놓고 한국어 눈 덮인 램프인데 영어 번역가는 뭐라 그러면 더 라이터 2014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책은 2014년도에 나오는데 그 끄트머리에서 작가가 뭐라 그러냐면 2013 작년에 뭐 저쪽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적어주고 그럼 보면 80년도, 85년도 이렇게 쫙 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연도 하나도 없죠. 근데 독일어 보면 이렇게 보면 요거는 어린 새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검은 순 이것도 다 똑같이 따라갔어요. 이렇게 따라갔는데 연도만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중국어는 똑같이 제목도 똑같이 이렇게 따라갔는데 여기에 지금 가로 안에 동호의 이야기 여기 동호 있죠? 동호의 이야기, 정대의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죠. 그다음에 끝머리에 눈 덮인 램프 그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작가가 쓴 글이라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문학작품인데 문학작품 약간 모호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비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재미있고 즐겁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정보를 너무 다 낮춰버렸던 이런 번역들은 그런 얘기도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눈 덮인 램프 그러는 데는 도대체 이상하다. 이 작가가 에필로그에 눈 덮인 램프라 그랬는데 이 나중에 이제 그 망월동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장면인데 겨울에 동호를 이제 추억하려고 촛불 하나 사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에필로그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눈 덮인 램프라 그랬어요. 이게 촛불도 아니고 그럼 눈 덮인 램프 그러면 그 램프가 있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읽어봤는데 램프는 하나도 안 나와요. 끄트머리 초얘기만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는 더 라이트라고 그러고 여기 그대로 눈 덮인 램프 이렇게 해놨어요. 지적을 소위 말하는 지적을. 근데
여기 지금 중국어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면 옆에 척등 그런 게 뭐냐면 촛불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요거를 그대로 따라왔는데 여기 밑에 또 바로 해놓고 작자의 서술, 자기 서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해놨을 때 보면 지금 DT1도 그렇고 DT2도 그렇고 이게 가장 정보성을 안 맞게 했고 그다음에 이건 좀 그 밑이고 요건 조금 더 그 밑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성 문제에서 좀 문제가 계속 있다는 거죠. 오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한 10여 편의 이 책에 대해서 번역을 했을 때 그 오역 가지고 따지고 이런 논문은 한두 개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뉘앙스 가지고 따진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마지막에 눈덮이 렐프에서 제가 이제 발표 벤양이라는 사람 얘기를 조금 이렇게 거기 이렇게 논문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발표문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발표 벤양이라는 번역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사기 그릇이 있으면 사기 그릇 또는 뭐 접시가 있으면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려가지고 조각이 이렇게 났는데 이때까지는 항상 번역에서는 야 원문한테 다가가냐 아니면 원문을 번역문 쪽으로 오게 하냐 이게 뭐 포리니제이션이냐 도메스티케이션이냐 매리가 가지고 왔다 갔다 지역이냐 의역이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발표 벤야민은 뭐라 그러냐면 원문이든 번역문이든 다 깨진 조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깨진 조각이면 우리 뭘 가지고 머릿속에 깨지기 전에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문이 많을수록 A 언어, B 언어, C 언어 많을수록 점점 조각들이 더 맞춰지니까 온전한 그 발표 벤야민 순수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순수 언어에 다가간다. 스니피의 부분도 없는 언어. 예를 들어 하늘 그러면 하늘이 되고 너 이거 개, 고양이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 되고 그 아담이 창세기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조금 있는 표현이었잖아요. 아까 봤을 때 램프도 없는데 갑자기 제목이 떴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합치면 나름대로 이제 조금 거기에 다가간다. 원도자기 거기에 다가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선생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네, 요 정도 끝내고요. 예,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요 정도로 끝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간에 이 정보성도 뭐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총괄을 지키고 싶은데 잘 말씀드리자마자 마치셔가지고 이거가 억지로 중단한 것 같아서 죄송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재영 선생님과 조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이도영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의 이도영입니다. 선생님의 발표는 너무 잘 들었어요. 저도 한 번에 소문이 있다라는 책을 읽고 처음에 제목이 이게 뭐야 하다가 저는 약간 좀 되게 포지티브하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이 소년이 온다는 게 이렇게 우울하고 너무 슬픈 역사를 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좀 머릿속에 많이 남았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발표를 하신다고 해서 처음부터 되게 긴장하고 흥미진진했습니다. 워낙 뭐 잘 하시니까 제가 감히 제자였기도 한 제가 크게 질문 드릴 건 없고요. 근데 저는 딱 두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생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텍스트의 부류에 따라서 텍스트성에서 이 정보성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는 분명 정보성을 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학 텍스트라는 건 허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작가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대로 직역하진 않을 건데 정보성을 적당히 이제 실어서 번역을 하려면 제대로 어떻게 의도를 파악하는 그 해석에 따라서 정보성을 갖춘 번역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정보성에 관련된 그런 번역 연구를 하실 때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중국어 번역이 그나마 가장 정보성에 있어서 등가성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는 또한 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시아에 속해 있고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의 그런 문화적 정서를 가졌다면
미국이나 뭐 독일 마찬가지로 서양적인 문화적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적 정서가 또한 정보성을 갖춘 번역을 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또한 연구하심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거기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문학 작품은 이때까지 번역에서 계속 이제 문학 작품들은 사실 번역이 시작됐다 그러면 2000년 전, 2500년 전부터 그리고 번역의 과학화를 막는 게 문학 작품 번역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1960년, 70년대 이렇게 오면 텍선학의 영향을 조금 받아가지고 독일에 있는 그 라이프세파 이런 학자들이 그야말로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야 우리 문학 텍스트 취급을 안 한다. 너무 그거는 번역하기 까다롭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번역하게 하나의 그 툴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나온 게 스코포스 이론, 목적에 따라서 번역을 달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한테 권리부여 번역하는 거하고 성인한테 권리부여 얘기하는 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스코포스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능주의 번역 이론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텍스트학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이 두 이론들은 어떻게 보면 텍스트 중심 번역론의 그 출발점 정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나는 이제 텍스트학의 텍스트성 가지고 번역하기에 어느 정도의 그 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7가지 뭐 그거를 이렇게 딱딱 놓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문학 번역이잖아요. 문학 번역인데 사실은 그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약간 다큐멘터리 풍의 그 소설입니다. 이 소년이 온다가 그 속에 이제 제가 정보성 얘기하면서 고유명사들도 제가 뽑아봤더니 한 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그걸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다큐멘터리성 그러면 정보 중심 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약간 정보 중 문학 그러면 저희들이 텍스트학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은 표현 중심이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문화가 비슷하면 아무래도 이제 비슷하게 쫓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이제 아주 지상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거기에 정대라는 약간 이제 주인공이었다. 주인공이 여러 명입니다. 정대도 있고, 뭐 은수도 있고, 진수도 있고, 뭐 20살짜리, 15살짜리 소녀들인데, 근데 정대라는 이 인명이 나오는데, 어렸을 때 뭐 밥을 못 먹어서 너무 뺄짝뺄짝 말하면 정대, 뭐 테니스를 치면 잘 치지도 못하면서 스매싱만 매기는 정대, 막 이래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정대 그래가지고 한 10개가 쫙 등장을 해요. 그러면 그걸 텍스트학에서는 대구법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해서 코헤지언 번역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똑같이 그럴 수가 있는데 영어 번역본에서는 10몇 번이 연속으로 등장하는데 아예 무시를 하고 한 2번 정도만 해주고 다 대명사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독일어본은 그대로 거의 쫓아가요. 정대 이래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독일어본이 더 낫냐 영어본이 더 낫냐 그랬을 때 독일어본에다가 또 이제 평가 점수를 또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이 소설이 아니라 아마 82년생 김지영 그러는 소설, 그 소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페미니즘적 소설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 소설을 읽어보면 김지영이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녀는 이렇게 나오는 건 하나도 없고요. 김지영 씨는 1982년생이다. 김지영 씨는 어서 뭐하고 잔다. 어제 김지영 씨는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도 되게 특이해요. 한국어 그 글 쓰는 그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작가 개인의 그 소설을 위해서 집어넣는데 그렇게 했는데 번역에서는 예를 들어 그걸 다 쉬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원문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네. 네. 질문 한 번만. 예. 너무 궁금한 것이 그 소제목 번역 그렇게 유도하신 거 있잖아요. 예. 텍스트하고 타겟텍스트 얘기하실 때 이제 이 선생님이 연구는 정보성에 철저히 예. 정보성 관점에서 번역을 이제 비교를 하신 건데 저는 이제 약간 근본적으로 정보성만 가지고 요 소제목을 이렇게
번역을 보실 수 있는가 문제예요. 이게 은결성이나 응집성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같이 결합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평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더 보이스라고 어린 새를 더 보이스라고 이렇게 저 소제목으로 붙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보이스 아래 내용 안에서 이 보이스를 대체하는 어떤 다른 표현들이 나타났느냐 어떤 문장으로 사용되는 어떤 은유나 메타포나 비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목 자체에 대한 해석이나 독보들이 다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보 소방 가지고 이게 묻는 것이 과연 국자적으로 좋은가라는 질문입니다. 정확한 지적인데 예를 들어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코헤즈형 번역 그럴 때도 요 제목 얘기를 살짝 또 이제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1장에 뭐가 나오냐면 1장에 검은 새 이렇게 나왔는데 어린 새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더 보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더라는 게 나왔잖아요. 텍스트학에서 철칙인 게 뭐냐면 더는 맨 첫 번째 출발점에 텍스트 시작 문장에 더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롤란드 하르백이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란드 하르백이 뭐라 그러냐면 야 노벨상 수상 작가도 이렇게 보면 첫 문장에 그의 출신은 너저분한 것이었다. 사생하거든요. 그녀의 출신은 너저분한 것이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텍스트 출발점이 이러는데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의 그 속에 등장인물의 세계가 있고 나레이터의 세계가 있고 진짜 독자 작가의 세계가 있고 중층적이다.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가 독자지만서도 남의 얘기 안에서 슬쩍 끼어들어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어린 새를 더 보이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코헤지온의 문제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코헤지온 등가로 이제 등가 이동이란 뭐냐면 사실은 더 보이를 제목에다 깔아줘야 되는데 제목이 지금 안 깔았잖아요. 휴먼 액트로 깔아버렸으니까 그 번역자가 더 보이는 한번 넣어줘야 될 텐데 그러니까 1장 들어가는 이 초장의 제목에다가 더 보이 이렇게 넣어놓고 약간 제목에서 못다한 거를 여기서 약간 만회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등가 이동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려고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말씀은 이후에 휴식 시간이 바로 이어지니까요. 그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자 토론자 선생님 감사합니다.